전략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면 가장 피해야 될 로드맵이 뭘까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꾸역꾸역 공부하고 나중에 또 수능을 따로 봐가지고 재수하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오늘 모신 입시 전문가 심정서 작가님께는 사실 입시에 대해서 좀 하루 왼종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그런 약간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만큼 입시와 또 아이 진로에 대한 통찰과 깊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고민하다가 1편에서는 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편 이후에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 또 공부 수준에 따라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열어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여 년간 우리 고3 학생들하고 대학생 편입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충북 증평 시골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들 자연 속에서 좀 키우면서 좀 우리나라에 좀 더 나은 교육,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책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얘기를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확정이 되고,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또, 그 중에서 보다 현명한 부모의 모습은 어떤 이제 모습이 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또 바뀐단 말이야? 지금도 복잡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뭐, 언론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교육만 더 늘어나게 된다. 네. 아무것도 뭐 안 될 거다. 그다음에 뭐 그 가운데 이번에 또 얘기하면서 뭐 수능 카르텔 뭐 그런 부분들 그쵸, 문제도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리했던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를 책 잡는 게 사실 더 쉬운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가지게 된 좀 잘못된 태도가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리도 네.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야지. 막 이렇게 절망적인 선택을 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략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뭔가 뭐 내신 경쟁의 부담도 조금 덜어지고 뭐 그렇다고 고교학점제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해서 아이에게 좀 맞는 길을 좀 갈 수 있는, 또 요즘 뭐 그런 아직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유 전공이 늘어나는 것도 이거는 사실 이제 의대 정원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가려져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지만 굉장한 큰 변화거든요. 네. 우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특히 문과 쪽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몇몇 과는 이제 뭐 취업이 잘 되는 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네. 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서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이제 과도 바꾸고 네, 취업이 네. 잘 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고, 또 의학 계열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수학을 포기하지 하지 않고 네. 미적분까지 한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공대 쪽 기회가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네. 첨단학과들이 정원으로 한 2,000명 정도 늘려줬잖아요. 근데 의대가 뭐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은 약간 최상위권이 다 의대로 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도 그럼 의대는 더 포화가 되고 레드오션이 될 수 있는데 첨단학과들은 텅텅 비는 텅텅까지는 그쵸, 아니겠죠. 그 이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네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또 권해드리는 거는 여기 와서도 좀 자주 말씀해드렸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네. 일자리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20세기를 산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가 이제 10년 후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는 좀 진정한 교육.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입시를 목표로 하면은 계속 일희일비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 뭐 20대 학부로 어디를 가느냐보다 3, 40대 좀 아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서 네.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입시 말고도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IB라든지 뭐 저 여러 가지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학교라든지 뭐 다른 옵션들도 많이 이번 책에서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또
시점 관점을 가지실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28 개편안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정확하게 또 내용을 모르시는 초중등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언론과 유튜브에서 사실 상당히 내용들이 다뤄지긴 했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제 그 주요한 변화들이 어떤 포인트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유초등 부모님들이 핵심을 짚으셔야 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핵심은 이제 상대평가 9등급 네. 고등학교 내신을 이제 5등급으로 좀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 9등급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측면은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이런 좀 사교육 중심지에서는 내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수능보다 더 어려운 이제 틀리라고 아예 내놓는 내신을, 문제 네. 이런 이제 그런 과잉 내신 문제들이 막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4%만 1등급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줘야 되고 그런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뭐 5등급으로 한다. 수능 과목이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통폐합하고 특히 이제 과학이나 사회 같은 네. 데에서는 그냥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걸로 그냥 수능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선택의 유불리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없는 것이 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네. 나중에 의대라든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전형을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능 9등급을 유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관건이고 또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번에 이제 2025 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내신에 서술형 문제를 좀 넣겠다. 네. 이거는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좀 대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책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그 기본적으로 입시라고 하는 게 그 등수 경쟁, 서울대와 의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학벌이라고 하는 학벌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입시 제도를 바꾼들 네. 사실 본질이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사실 우리나라 입시의 핵심이라고 짚으셔야 돼요. 네. 결국 우리나라 입시는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다. 네. 내가 지금 뭐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한 뭐 중간 정도 하면 돼. 이럴 목적으로 우리 애를 학원 보낸다. 이렇게 너무 약간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경쟁 그룹 안에서 몇 네. 등을 하느냐. 네. 그잖아요. 그렇죠. 3,000등까지 의대, 6,000등까지 서울대, 뭐 이렇게 만등까지 스카이 뭐 이렇게 되는 지금 네. 상황이니까 그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아니다. 그렇죠. 입시 제도의 내용들이 바뀌어가도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핵심이고 제가 더 그 중점을 두고 그런 방점을 찍는 게 수능 그 9등급이 상대평가 9등급이 유지된다는 거하고 상위권대 16개 대학이 네. 여전히 정시 비율을 40%로 유지한다. 네. 지금도 전국의 4년제 대학이 35만입니다. 4년제 대학 마음만 먹으면 수능 점수 없이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그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들거든요. 우리 학군지 같은 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니면 네. 전문직이시는데 야, 우리 딸이나 아들이 나보다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입시 결과 보면은 얘가 여기밖에 못 가나? 맞아요. 네. 뭐 이런 황당한 그래서 진짜 일찍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뭐 그런 후회를 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기 쉬워졌어요. 애들도 더 줄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윗단의 경쟁이 더 심해진 그렇죠. 거죠. 네. 결국 상위 16개 대학, 탑3의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네. 그 안에서의 문제집 푸는 강도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그 수능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공부했을 때보다 네. 더 심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상위 16개 대학에서 네. 수능을 굉장히 중시한다. 네. 근데 이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내신 공부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범위도 네. 없고 약간 전략적 사고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공부머리 발견해서 얘기했어요. 멘탈도 좋아야 돼요. 네. 한 번으로 이게 1년이 결정되는 그렇죠. 그런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입시 제도가 좀 어떤 게 좀 예상이 되고 있냐면은 네.
온전한 수시와 온전한 정시가 없어지고 짬뽕 전형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통 보거든요. 네. 교과 전형은 아까 내신이 1등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쵸, 10%.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교과 전형 내에도 수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네. 그다음에 정시로만 또 뽑으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기하 벡터하고 미적분 2가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하면 공대라든지 아니면 좀 그렇죠. 더 상위권 학교에서 학부 가가지고 또 변별력이 고등학교 없어지고, 수학을 또 예, 해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수능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과학 2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대 간 학생들은 생물하고 화학을 고등학교 때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공통 과학만 하고 네. 와서 그 기본 바로 교육밖에 안 되는 네, 거죠. 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수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이 또 정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네. 서울대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정시, 수능 100이 아니라 내신이 들어오는 정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짬뽕 전형이 일어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가정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아, 네. 이 이게 전략 내신. 잘못 짜면 그죠? 네. 요 안에서 이거 뭐야? 그럼 내신도 해야 되네? 그쵸. 수능도 해야 되네? 뭐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의 강점이 뭔지 또 성실하고 그러면 약간 뭐 수시형으로 내신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그런 성실하진 않은 데가 좀 약간 공부 머리도 있고 시험 적응력이 굉장히 좀 네, 탁월하고 뭐 이렇게 짧고 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정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해준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아이의 역량에 맞는 좀 입시 전략을 짜시는 게 네. 나름 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또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개편안이 나오고 제일 분주한 쪽이 학원가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부모의 정보력 이런 얘기들이 예부터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정보력이 채널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정보량은 많지만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제 얻는 것이 제대로 된 이제 정보력이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 입시에 어느 정도 사실 의미를 끼치는가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꼭지도 썼죠. 네. 부모님이 정보가 없어서 애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우리도 지금 뭐 아이 상급 학교를 가거나 뭐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애가 정보가 없어서 입시 결과가 안 나올까요? 아니면 입시 역량이 부족해서 입시 결과가 안 나올까요? 그렇죠. 후자죠. 네, 무조건 이 후자죠. 부분을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내가 네. 정보가 있으면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애가 우선 공부를 잘 하고 그쵸. 그 다음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좀 주객전도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나라는 좀 이 과열된 어떤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 사교육 시장하고 그거에 대해 정보를 주는 정보 프로바이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홍수물을 만드는 거죠. 네. 홍수물에 먹을 게 없고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맞는 거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우선 정보를 오는 소스를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학원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입시 정보보다는 기승전 우리 학원을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학원한테 유리한 얘기. 또 두 번째로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연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요즘 지역 의대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정원 늘어난 거에 대부분 다 지역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만 해도 요즘 제 그런 상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이라도 지방으로 내려가도 괜찮냐고.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안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의대만 해도 그렇고 약대도 늘어났고 교대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고가 있다면 아니면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한번 이제 내려가는 것도 괜찮고 또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있으면서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그 정시 경쟁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능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좀 역량은 되는데 조금 의지는 있는데 좀 네. 수능이 한두 문제 더 틀릴 것 같다. 네. 그럼 전략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보잖아요. 그런 게 좋다라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특히 우리 수도권 남부에 있는 수원이나 동탄 정도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어디라고 지역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네. 천안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괜찮겠다. 네네. 그럼 출퇴근도 가능하고 실거주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학군지도에서 많이 소개했는데 네. 충청 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천안 북일고라든지 충남 삼성고라든지 공주 한일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과고를 가더라도 네. 사실은 서울권의 경기과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쵸, 과고 그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충남과고나 충북과고가 훨씬 더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고, 지금은 과고만 가면 설카포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과학특성화대학에는 한전공대까지 좀 생겼죠. 거의 지금 그다음에 인서울 탑10 공대는 과거 졸업하면 거의 지금 무난히 갈 수 있는 네.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과거는 완전히 그 수시로만 가기 때문에 네. 수능 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시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서 성실하게 생활하면 대부분 탑10 공대 이상은 다 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기회들이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막상 그 경기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했을 때 연구가 없으면 내려가시는 용기가 거의 없어요. 한번 한 달 살기라도 한번 해볼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시골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농촌 네. 학교들에 그 교환 교류 학생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농촌 농어촌 같은 데 가서 네. 1년 내려가도 되고 한 달만 살아도 돼요. 네. 근데 그거 그 출결 다 인정이 됩니다. 네. 서로 그 성적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저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시고 뭐 해외 한 달 살기도 많이 하시는데 지방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는 못 해볼 게 뭐냐는 거죠. 네. 그런 내공이 쌓이고 결국 이제 아이 공부하는 실력이 네. 쌓였을 때는 그런 정보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정보에 목을 매기보다는 우선은 부모 내공과 아이의 실력을 기르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초중고 입시까지 이어지는 사실 과정 로드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드맵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 로드맵을 만약에 이제 세워야 된다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진로가 분명하면 현실적으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의대를 가려면 내신이 다 1등급이어야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교 1, 2등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가서 시험 지필고사만 잘 본다고 내신 1등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평가가 20, 30%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숙제 내준 거 그거 다 열심히 하고 출결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또 이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도 좋게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전략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면 가장 피해야 될 로드맵이 뭘까요? 과거 영재학교를 가는 로드맵은 피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선 그쪽에서는 수능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영재학교 같은 데서는 이 굉장히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인프라도 주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공계 전문 인력을 과학자들을 길러내려고 한 건데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지 말아라라고 처음부터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꾸역꾸역 공부하고 나중에 또 수능을 따로 봐가지고 재수하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의대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로드맵은 내신 받기 좋은 일반고를 가는 게 자사고보다도 사실은 자사고는 그 안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로만 하면은 그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의대를 가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받기 좋은 일반고에서 최상위를 하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 수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로드맵이 하나 뭐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로드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대에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영어 유치원 다니고, 네.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명문 학군지에서 뭘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고등학교 의대를 많이 보내는 어떤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네. 아 이제 실패한 게 아닌가? 그쵸. 길이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담 해드릴 때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게 로드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의 성실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의대 가고 싶다고 의대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적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는 부분이고 또 고등학교 막상 갔는데 얘가 좀 잘할 줄 알고 그 고등학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춘기랑 맞물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생겨서 공부를 손을 놔버린다든지 뭐 별의별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완벽한 로드맵을 짜서 내가 목표한 어떤
입시나 교육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네. 순간순간 성실하게 뭐 주어진 과제 성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하자는 거 잘 성실하게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원만히 맺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길이 하나하나 열리고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이러이러한 길이니까 지금 뭐 국어나 이런 부분 좀 약한데 수학과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마니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요즘 과거는 거의 그 수학 과학 성적으로만 기본으로 해가지고 3배수 면접까지 해주는데 웬만한 상위권 아이들은 3배수 면접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사실 실전에 가서는 좀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지만 우리 지방권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과거들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가르쳐 주셔요. 네네. 저는 뭐 이렇게 국어나 영어도 최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갈 실력은 아니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 작년에 선배 가운데 너 정도 이렇게 성적하는 애가 있었고 또 수학과 굉장히 매니아적으로 잘하는 애 있었는데 네. 충분히 너 한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가르쳐 주시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성실히 살면서 그런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 기본적인 공부의 실력을 쌓는 것이 사실 어떤 로드맵이나 정보보다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도 사실 아이를 잘 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 아이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리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또 갖다 보니까 딱 이제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딱 적정선에서 이거다라고 하기가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재능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는 시기의 기준을 언제쯤 이제 부모가 좀 보고 네. 판단을 하고 방향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쵸? 이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그거의 좀 배경적인 거는 그럼 공부 말고 뭐 대안이 있지? 네, 그렇죠. 문제 주는 그게 거 잘 말고 없어서, 그러면 네. 그렇게 와가지고 뭐 사회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대학 진학률이 한 20-30% 정도 되니까 대학 안 나오고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그런 거 보면 괜찮아 너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7-80% 그렇죠. 네. 뭐 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더 공부를 잘해서 취업되는 대학을 가고 취업되는 과를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강박관념이 그쵸. 더 심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힘들다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줄기차게 사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의 입시 역량, 문제집 푸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네. 우리 애를 공부를 줄을 세울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말고 다른 강점 강화를 할지 네. 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좀 면밀히 저학년. 관찰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의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제 5, 6학년이면 저는 다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네네. 고모머리 테스트 네. 특별하다고 약간 보시고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걸로 해보면 되죠. 초등 5, 6학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어 수학을 선행을 안 했다라고 해도 국어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런 문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좀 고모머리 테스트가 일종의 좀 예습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고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어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학원을 다니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했을 때 점수를 몇 점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네. 또 이제 중학교 정도 돼서는 수능 경쟁력을 봐야 됩니다. 결국 네. 이 아까도 탑 30위권 대학을 나와야 정규직이나 자기가 전공한 걸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 지금 네.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10년은. 근데 향후 10년 이후에 초등 저학년은 또 다른 세계가 벌어집니다. 20만 세대에서는. 그렇겠죠. 그러지 않아도 반 이상이 다 취업이 되는 시대예요. 네. 그렇게 너무 입시로 달리지는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10년은 좀 힘든 시기가 계속 사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입시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공부머리의 발견 네. 이 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은 공부머리 테스트 그래서 문제지를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하고 또 비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회복 탄력성 네.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KRQ 53 같은 거 활용하면 되고 또 아이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다중지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부 커리어 넷에 있는 공짜 검사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웩슬러나 이런 비싼 검사, 뭐 풀배터리 검사 이런 거 안 해보셔도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진로 적성을 초등 저학년 때는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부모가 관찰한 거를 쓰고 고학년 이후로는
아이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부모 관찰 버전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아이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강점이 있는지 그런 걸 봐서 오늘 문제집 푸는 정보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고등 6년은 하루에 3-4시간 이상 문제집 푸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 경제 아까 탕이 탑 10이나 탑 16이 힘들어요. 네. 현실이 다 그런 거죠. 이걸 부인 이 현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그렇죠. 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권하는 게 강점 강화를 해보시면 또 좋겠다. 네. 학원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다 그냥 부족한 과목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영수를 다 보내시는 것보다 좀 공부모래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의 한 B 이하로 이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B 이하, 80점 이하로 네.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그런다면 국영수가 올A가 안 나오면 입시 경쟁력이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뼈 때리는 얘기 네.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 인원만 해도 3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재수하는 애들이 오늘 15만이거든요. 그 최상위권 재수생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역 기준으로 상위 15% 이하면 입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고3 재수까지 생각을 하면은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입시 경쟁이 없다 그러면 국영수를 전체를 학원을 다 보내지 말고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네. 하나를 더 잘하게. 네. 이게 입시에서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유리합니다.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고3 때 그 내신 수능 등급을 받았을 때 국영수가 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이러면 진짜 애매해요. 네. 그럼 나중에 정식 원서 쓸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수시는 더 헷갈리죠. 이거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네네. 근데 국어는 항상 1등급이다. 네. 영어는 항상 1등급이다. 뭐 가중치 주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또 변환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입시적인 그런 전략에서 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네. 과 선택도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밀어주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학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대안사교육이라고 좀 말씀드린 게 있죠. 네. 애가 뭐 미용을 좋아한다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용 학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다. 제빵 제과를 원래는 이거를 사실 특성화 교육에서 해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특성화 학교로 가는 데 대한 좀 그런 사회 정서적인 그런 주저함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녔을 때도 학원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녀서 내가 잘하고 칭찬받으면 더 잘하는 길이 보이고요. 그렇죠. 예. 내가 공부는 안 되는데 태권도 학원을 다녔더니 태권도 굉장히 잘해. 그럼 태권도 원장님이 부릅니다. 너는 태권도 쪽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이 단을 따고 뭐를 하고 그쵸, 그다음에 예. 이거 수능 최저 요것만 맞추면 너 요 대학도 간다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최후의 저기는 공교육만 활용하시고 사교육비를 최대한 저축하셔서 네. 나중에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사실 더 보탬을 주고 자산을 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뭐 물려주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지 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학원 보내야 된다. 이건 너무 그쵸. 제가 보기엔 안타까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도 나오고 네. 막 이런 좀 강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네네.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리예요. 옆에서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내가 바본가? 네. 난 지금 애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아, 이게 중심을 사실 잘 잡고 말씀 네.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아이를 객관화하는 네네, 연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학교의 학군 얘기가 앞서서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중학교 학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서도 또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중학교 중요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중학교가 대학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지금? 근데 초등학교 때도 이제 시험 보려고 그러는 막 시도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려고 그러고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입시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국영수 등수 경쟁입니다. 네. 국영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렇죠. 그 아이들이게 많은 기회가 가는 거예요. 네. 의대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그런 경쟁, 상대평가, 그 문제풀이 경쟁이 우리나라 입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1학년 자유학년제여서 자유학기제로 지금 막 축소하려고 그러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정확하게 푸는 이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에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러는 데 있어서 시키는 거 잘하는 능력,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를 수 있는 게 이제 중학교 때인 거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출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수시를 그 염두에 두시는 가정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불평 불만 없이. 제가 우리 그런 교육 특강 같은 거 제가 줌으로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라든지 검사 도구라든지 막 그런 자료를 막 올려드리거든요. 네. 근데 올려드리면 한 20명 정도 우리 학부모님이 강의를 들으시면 한 3-4분들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늦은까지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 귀한 자료 이렇게 막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답글을 올리세요. 이제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밑에 답을 드려야 되면 이 가정은 수시 경쟁력이 있는 가정이다. 네. 엄마가 이렇게 작은 거에도 감사를 그렇죠. 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불평불만하시고 예의바 이렇게 가르친 가정하고 그렇지 않고 야 선생님 이것도 안 해주냐 우리 돈 냈는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뭐 다른 학교는 이 그쵸, 동아리도 예. 하고 뭐 이렇게 수행평가도 이렇게 세특도 잘 써주고 그런다는 세부특기상 그죠? 이런 건데 우리 학교는 해준 게 뭐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고등학교 때 애가 학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걸 받아주는 부모님이 제일 하수인 거예요. 그럼 애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그럼 선생님이 얘한테 하나라도 세부특기사항 더 적어주고 수시기에 더 주고 입시 정보를 더 줄까요? 너무나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감사하고 좀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생활을 네. 우리나라의 그런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네. 뭘 잘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 잘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네. 불평불만하지 선생님 말씀 잘 않고 듣고. 선생님 말씀 네. 잘 듣고 감사하게 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네. 이제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한테 좀 칭찬받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둬야 네네. 고등학교 때도 수시 경쟁력도 있고 네. 또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가장 좋은 또 입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